아빠, 나 진짜 못하겠어요. 이거 완전 망했어요. 민주가 카페 앞에서 울부짖듯 소리치는 바람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쳐다봤습니다. 2022년 2월, 결국 폐업을 결정한 그날이었어요. 민주야, 진정해라. 사람들이 다 보잖아. 진정하라고요? 아빠 퇴직금 2억이 다 날아갔는데 어떻게 진정해요? 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권리금 8천만 원, 인테리어비 7천만 원, 장비비 5천만 원. 계산해보니 정말 2천만 원밖에 안 남더라고요. 아빠, 솔직히 말해봐요. 연금까지 포기하고 나한테 돈 준 거 후회하죠? 민주야, 그런 말 하지 마라. 후회 안 해요? 매월 200만 원씩 평생 받을 수 있었는데 그걸 포기하고 나한테 준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뭐 했어요? 7개월 만에 다 날려버렸어요. 됐다. 민주야, 이제 그만. 안 됐어요. 엄마는 지금 우울증으로 병원 다니고 계시고 아빠는 68살에 다시 일자리 구하러 다녀야 하고 이게 다 내 때문이에요. 야, 최민주, 그만 좀 해라! 처음으로 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멈추지 않았어요. 아빠도 알고 있잖아요. 우리 이제 끝났다는 거. 퇴직금의 90%가 날아갔어요. 아빠 나이에 뭘 할 수 있어요? 경비, 청소, 아니면 폐지 주우러 다니실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설마 정말로 폐지를 주우러 다니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여보, 정말 다 없어진 거예요? 35년 동안 모은 게. 그렇게 저희 가족의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민호라고 합니다. 올해 68세이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35년간 5급 사무관으로 근무하다가 2021년에 퇴직했습니다. 지금 이 나이에 제가 이런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35년 동안 성실하게 공직 생활을 한 저의 뼈아픈 경험담인데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35년 공직 생활이라 생각해보니 정말 길었던 것 같습니다. 1986년에 9급으로 시작해서 승진을 거듭하며 5급까지 올라갔으니까요. 그동안 민원 업무부터 시작해서 기획, 예산, 총무까지 안 해본 업무가 없었습니다. 특히 시민들과 직접 만나는 민원 업무를 할 때는 정말 보람을 많이 느꼈어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드릴 때마다 공무원님 덕분입니다라는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죠. 퇴임식 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2021년 3월 31일이었어요. 동료들이 준비해준 꽃다발을 받고 35년간의 감사패를 받는 순간 정말 울컥했습니다. 그동안 함께 일했던 후배들, 선배들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래도 참 열심히 살았구나,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퇴직 후 가장 큰 고민은 연금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35년 근무했으니까 공무원 연금을 매월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을 수도 있거든요. 주변 선배들은 모두 공무원은 연금이 최고야, 매월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게 얼마나 좋은데 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사실 저도 처음엔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매월 200만 원 정도씩 받으면서 여유롭게 노후를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딸 민주 때문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민주는 제 외동딸이에요. 32살인데 대학 졸업 후 몇 년간 회사를 다니다가 코로나19 이후에 퇴사를 했거든요. 그 후로 뭔가 자기만의 일을 해보고 싶다며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온라인 쇼핑몰도 생각해보고 펜션 운영도 생각해보고 했는데 결국 디저트 카페 창업으로 마음을 정했더라고요. 아빠, 나 이번엔 진짜 제대로 준비했어요. 바리스타 자격증도 공부하고 있고 디저트 만드는 것도 배우고 있어요. 상권 분석도 직접 해봤고 컨셉도 확실해요. 민주가 그렇게 말할 때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간절하고 진지했거든요. 아내는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민주야, 장사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특히 카페는 정말 경쟁이 치열해서. 하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같이 카페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성공한 카페들을 직접 찾아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정말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내가 35년간 모은 퇴직금이 딸의 꿈을 위해 쓰인다면 그것만큼 의미 있는 일이 또 있을까? 퇴직금 일시금이 2억 원 정도 되었는데 민주의 창업 자금으로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연금을 포기한다는 것은 안정적인 노후를 포기하는 것이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로서 딸이 정말 간절히 원하는 일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퇴직금 일시금을 선택했습니다. 퇴직금을 받자마자 본격적인 카페 창업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민주와 함께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상권을 조사했어요. 역세권도 가보고, 대학가도 가보고, 주택가도 가보고, 정말 2달 넘게 발품을 팔았습니다. 그러다가 찾은 곳이 신도시 중심 상권이었어요. 새로 개발된 지역이라 젊은 층이 많이 살고, 근처에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많아서 유동인구도 괜찮아 보였거든요. 특히 1층 모퉁이 자리여서 접근성도 좋았고요. 임대 조건은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300만 원, 권리금이 8천만 원이었어요. 여기에 인테리어비와 주방 장비, 초기 재료비까지 합치니까 총 2억 5천만 원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퇴직금 2억 원으로는 모자라서 그동안 모아둔 적금 3천만 원을 해지하고 부족한 2천만 원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민주는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기 위해 학원에 다니고 유명한 디저트 카페들을 찾아다니며 메뉴 개발도 했어요. 특히 수제 케이크와 마카롱에 자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SNS 마케팅 공부도 따로 했고 인스타그램 계정도 미리 만들어서 오픈 전부터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아내도 처음엔 걱정이 많았지만 민주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더니 마음을 바꿨어요. 그래, 우리 딸이 이렇게 간절해하는데 도와줘야지. 그래서 아내도 제빵 관련 수업을 듣기 시작했고 카페에서 판매할 빵류를 직접 만들어 납품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카페 운영 전반을 관리하기로 했어요. 재료 주문이나 매출 정리, 청소 같은 일들 말이에요. 35년간 행정 업무를 했으니까 이런 관리 업무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2021년 7월 15일 드디어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상호는 민준의 디저트로 정했어요. 딸 이름을 따서 지었는데 친근하고 기억하기 쉬워서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픈 첫날부터 정말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근처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커피를 마시러 오고 오후에는 주부들이 케이크를 사러 오고 저녁에는 학생들이 공부하러 오고 하루 매출이 150만 원을 넘어선 날도 있었습니다. 특히 민주가 직접 만든 수제 케이크가 인기였어요. 딸기 케이크, 초콜릿 케이크, 치즈 케이크 정말 맛있게 만들더라고요. 손님들도 여기 케이크 정말 맛있다. 사장님이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라며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동네 맘카페에도 저희 카페 후기가 자주 올라왔습니다. 여기 케이크 진짜 맛있어요. 사장님도 친절하시고 분위기도 좋아요. 아이 데리고 가기 좋은 카페예요. 이런 글들을 보면 정말 뿌듯했어요. 저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카페에 나가서 전날 마감 정리를 도왔습니다. 테이블 닦고 바닥 청소하고 재료 정리하고 비록 몸은 좀 힘들었지만 딸과 함께 일한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아내도 새벽에 일어나서 빵을 굽고 오전에 카페로 납품하러 오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빠, 엄마 덕분에 우리 카페가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고마워요. 민주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구나. 딸의 꿈을 지켜줄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가족이 하나가 되어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로 접어들면서 조금씩 이상한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먼저 눈에 띈 것은 주말 매출의 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주말에 200만 원 가까이 나오던 매출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130만 원, 110만 원. 이렇게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민주는 계절이 바뀌면서 일시적인 현상일 거예요 라고 했지만 저는 왠지 불안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10월에 생겼어요. 저희 카페에서 2블록 떨어진 곳에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가 들어온 거예요. 스타벅스였는데 규모도 크고 주차장도 넓어서 접근성이 훨씬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같은 달에 이디야 커피까지 바로 옆 건물에 들어왔어요. 아빠, 괜찮을 거예요. 우리는 수제 디저트가 특별하잖아요. 프랜차이즈와는 다른 매력이 있어요. 민주는 그렇게 말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손님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직장인 고객들이 많이 빠졌어요. 점심시간에 커피 한 잔 마셔 오던 분들이 스타벅스로 발길을 돌린 거죠. 스타벅스는 적립 시스템도 있고 브랜드 인지도도 높으니까 당연한 결과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민주와 함께 대응책을 고민해봤습니다. 가격을 좀 더 저렴하게 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메뉴를 더 다양화하자는 의견도 있었어요. 결국 2가지 다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원가를 줄이기 위해 재료의 질을 조금 낮췄어요. 수입 버터 대신 국산 버터를 쓰고 프리미엄 원두 대신 좀 더 저렴한 원두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메뉴도 늘렸어요. 샐러드, 샌드위치, 파스타까지 추가했거든요. 하지만 이런 변화들이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기존 단골 손님들이 맛이 예전만 못하다, 뭔가 달라졌다며 불만을 표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케이크 맛이 변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이었던 수제 디저트의 품질이 떨어지면서 차별화 포인트를 잃어버린 거예요. 11월로 접어들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전체적으로 유동인구가 줄어들었고 게다가 경쟁업체까지 생기니까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평일 매출이 50만 원 이하로 떨어진 날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고정비는 그대로였어요. 월세 300만 원, 직원 인건비 150만 원, 재료비와 기타 비용까지 합치면 매월 600만 원 가까이 나가는데 매출은 한 달에 12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순수익이 거의 남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장부를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35년간 행정 업무를 하면서 숫자에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계산해보니까 이대로 가면 6개월 안에 적자가 될 것 같았습니다. 민주야, 우리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다. 지금 추세로는 안 되겠어. 하지만 민주는 듣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아빠, 아직 몇 개월 안 됐잖아요. 좀 더 기다려봐요. 겨울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12월이 되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연말이라 사람들 지출이 늘어날 것 같았는데 카페 매출은 오히려 더 떨어졌거든요. 케이크 주문도 예전만 못했고 평일에는 하루 종일 손님이 10명도 안 오는 날들이 많아졌어요. 민주는 그 스트레스로 잠을 제대로 못 자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까지 SNS 마케팅을 하고 새로운 메뉴 개발에 매달렸지만 효과는 미미했어요. 보기에도 많이 야위었고 위염까지 생겨서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후회가 밀려왔어요. 내가 너무 성급했나? 연금을 선택했어야 했나?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2021년 12월,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매출은 한 달에 800만 원도 안 나오는데 고정비는 600만 원이 나가니까 실질적으로 남는 게 거의 없었어요. 게다가 재료비, 전기료, 가스비 같은 변동비까지 생각하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했어요. 매일 카페에 나와서 손님 1명, 2명 상대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 너무 괴로웠던 것 같아요. 특히 옆 건물 이디야 커피는 항상 사람들로 북적이는데 저희 카페는 텅 비어 있으니까 더욱 대조되어 보였죠. 아빠, 나 정말 미안해요. 내가 너무 자신만만했나 봐요. 장사가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민주가 울면서 하는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딸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아버지로서 뭘 해줄 수 있을까요? 아내도 많이 힘들어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빵을 굽는 것도 부담이었는데 그 빵들이 잘 안 팔리니까 더욱 허탈해하더라고요. 여보, 우리가 너무 무리했나 봐요. 연금 받으면서 조용히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내의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제가 다 잘못한 것 같아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1월에는 임대료를 올려달라는 통보가 왔어요. 기존 3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거였어요. 요즘 이 지역 임대료가 많이 올랐어요. 다른 곳은 더 비싸요. 저는 임대인을 만나서 사정을 해봤어요. 저희가 지금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라 임대료를 올리시면 정말 힘들어요. 좀 더 기다려 주실 수는 없을까요? 하지만 임대인은 단호했습니다. 사업이 어려우시면 다른 분에게 넘기세요. 이 자리는 임대료를 올려도 들어오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임대인에게는 저희의 사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그저 더 많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를 내보낼 수 있다는 것을. 이게 바로 장사의 현실이구나 싶었죠. 2월 들어서는 정말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하루 매출이 20만 원도 안 나오는 날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손님이 아예 안 오는 시간대도 많았고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손님 몇 명 못 보고 문을 닫는 날들이 반복되었습니다. 민주는 그 스트레스로 정말 많이 아팠어요. 불면증이 심해져서 밤에 제대로 잠을 못 자고 위염도 악화되어서 식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게다가 우울증 증세까지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빠, 나 때문에 집안이 이렇게 된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해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가 봐요. 그런 딸을 보니까 제 마음도 무너졌습니다. 돈을 잃는 것보다 더 괴로운 것은 딸이 자신감을 잃고 무너져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민주야, 이제 그만하자.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다. 내 건강이 더 중요해. 민주도 사실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빠, 저도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렇게 해서 2022년 2월 카페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오픈한 지 겨우 7개월 만이었어요. 그 짧은 기간 동안 저희 가족의 꿈과 희망, 그리고 퇴직금 대부분이 사라져버린 거죠. 폐업 절차를 밟으면서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으로 들어간 돈은 거의 다 날아갔고 주방 장비들은 헐값에 처분해야 했어요. 게다가 임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면서 위약금 1,800만 원을 추가로 내야 했습니다. 모든 정리가 끝나고 나니까 손에 남은 건 고작 2천만 원 정도였어요. 퇴직금 2억 원 중에서 90%가 사라진 거죠. 그 순간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카페를 정리하고 나서 저희 가족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선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어요. 퇴직금 대부분을 잃었으니까 당장 생활비가 문제였거든요. 그동안 살던 아파트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어서 월세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찾은 곳은 월세 35만 원짜리 반지하 빌라였어요. 35년간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마지막에 살게 될 집이 반지하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처음 그 집에 들어갔을 때의 기분을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축축한 냄새, 낮은 천장, 작은 창문, 모든 것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아내는 이사를 하면서 심한 우울감에 빠졌어요. 여보,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될 줄 알았으면 왜 그런 모험을 했을까요? 아내의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성급한 판단으로 가족 전체를 이런 상황에 몰아넣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민주는 창업 실패의 충격으로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집에만 있으면서 자책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아빠,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딸을 보면서 제 마음도 무너졌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68세 나이에 다시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는 현실이 막막했어요. 공무원 경력이 있지만 이 나이에 받아줄 곳이 있을까요? 게다가 연금도 없으니까
당장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가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지원했어요. 다행히 지역 도서관에서 책 정리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루 4시간, 주 5일 근무하는데 월급은 50만 원 정도였어요. 35년간 월급 300만 원 넘게 받던 공무원이 50만 원을 받게 되니까 정말 서글펐습니다. 첫 출근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도서관에 가니까 저처럼 연세 드신 분들이 여러 명 계시더라고요. 다들 각자의 사연이 있으실 텐데 묵묵히 일하는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대견해 보였습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많이 상했어요. 35년간 관리직으로 일하던 사람이 책장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게다가 같이 일하는 분들 중에는 저보다 학력이 낮으신 분들도 계셨는데 괜히 주눅이 들더라고요.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함께 일하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다들 저만큼이나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자영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나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자식들이 도움을 주지 않아서 혼자 생계를 꾸려나가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특히 박순자 할머니라는 분이 계셨는데 75세 나이에도 매일 성실하게 일하시더라고요. 최 선생님,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집에만 있으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들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정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을 다잡았어요. 비록 50만 원이지만 정당하게 번 돈이고 사회에 작은 기여라도 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일했습니다. 도서관 이용자들이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해 주실 때마다 보람을 느꼈어요. 하지만 50만 원으로는 생활이 빠듯했습니다. 월세 35만 원을 내고 나면 15만 원밖에 안 남는데 이걸로 생활비를 충당하기는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부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도 생각해봤는데 68세 나이에 밤샘 근무는 체력적으로 무리였어요. 그러다가 새벽에 폐지를 줍는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도서관 일 전에 동네를 돌아다니며 폐지를 주었어요. 처음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다녔거든요. 35년간 공무원으로 일한 사람이 폐지를 줍고 있다니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몸을 움직이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공기를 마시며 걷는 것도 좋았고 무엇보다 하루 10,000원이라도 더 벌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어요. 폐지를 주우면서 다른 할아버지들과도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김 할아버지라는 분은 젊은 사람이 부지런하네. 나는 70 넘어서 시작했는데 라며 격려해 주시기도 했어요.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활을 몇 개월 하다 보니까 저 자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과연 내가 올바른 선택을 했을까? 딸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한 일이 정말 딸을 위한 일이었을까? 이런 고민들이 계속 들었습니다. 혼자서는 답을 찾기 어려워서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심리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은 40대 중반의 여성분이었는데 정말 친절하고 따뜻하게 들어주시더라고요. 어르신, 딸을 위해서 퇴직금을 써주신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딸의 진짜 마음을 헤아렸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상담사 선생님의 그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상담을 받으면서 저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딸을 위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제 자신의 만족을 위한 선택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어요. 35년간 성실하게 일한 아버지로서 딸에게 뭔가 큰 선물을 해주고 싶었던 마음, 그게 진짜 동기였을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아버지가 무작정 도와주는 것보다는 딸이 스스로 준비할 시간을 주고 경험을 쌓게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상담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제가 얼마나 성급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민주가 처음 창업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저는 바로 돈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민주가 정말 충분히 준비되었는지, 실패했을 때의 대안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점검해 봤어야 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문제는
저 자신의 노후 계획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퇴직금을 모두 딸에게 주고 나서 저와 아내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어요. 막연히 딸이 성공하면 나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 하는 생각만 있었죠. 어르신, 자식을 위한다면서 정작 본인의 노후를 준비하지 않는 것은 결국 자식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일이에요. 상담사 선생님의 이 말이 정말 뼈 아팠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만약 제가 연금을 선택했다면 매월 200만 원씩 안정적으로 받으면서 딸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고 살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오히려 민주가 저희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으니까요. 상담을 받으면서 민주와도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주야, 아빠가 너한테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성급하게 밀어붙인 것 같아. 그랬더니 민주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 사실 저도 그때 좀 더 신중했어야 했어요. 아빠가 돈을 대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더 치밀하게 준비했어야 했는데. 민주도 많은 반성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사과했습니다. 저는 민주에게 충분한 준비 시간을 주지 않고 성급하게 밀어붙인 것을 사과했고, 민주는 제 퇴직금을 날려버린 것에 대해 사과했어요. 하지만 서로 원망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고,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가 더 중요하니까요. 민주는 창업 실패 후에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했어요. 나이가 있지만 경력직 채용에 지원해 볼 생각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빠처럼 안정적인 직장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제는 모험보다는 안정이 우선이에요. 아내도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우울감이 심해져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였거든요. 다행히 상담과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저는 상담을 받으면서 가장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가족을 위한다는 명분이 오히려 가족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진정으로 가족을 위하는 길은 각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무작정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또한 노후는 도전보다는 안정이 우선이라는 것도 배웠어요. 젊을 때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한 번의 실패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상담을 받으면서 마음이 많이 정리되자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당장의 생계 문제를 해결해야 했어요. 도서관 일과 폐지 줍는 일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제가 35년간 쌓은 행정 경험을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역 복지관에 가서 혹시 행정 업무를 도와드릴 일이 없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마침 노인분들의 각종 서류 작성을 도와주는 자원봉사자를 찾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 2회,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에 복지관에 나가서 어르신들의 복지 신청서 작성을 도와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의료비 지원 신청, 각종 증명서 발급 등 제가 35년간 해왔던 일들이라 어렵지 않았어요.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서류는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항상 어려웠는데. 어르신들이 고마워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제 경험과 지식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이었어요. 자원봉사를 하다 보니까 저와 비슷한 처지의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자식 사업에 돈을 대줬다가 낭패를 본 분들, 제가 겪은 일이 그리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런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소중한 교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담당자에게 제안했어요. 제가 노인 창업이나 노후 자금 관리에 대한 강의를 해볼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과연 사람들이 들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막상 해보니 반응이 좋았어요. 제 실패 경험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니까 다들 집중해서 들어주시더라고요. 저처럼 실패하지 마세요. 노후에는 안정이 최우선입니다. 자식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무리한 투자를 하지 마세요. 연금의 소중함을 깨달으세요. 이런 내용들로 강의를 했는데 매번 강의가 끝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하시더라고요.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계세요. 60세에 퇴직하신 중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아들이 치킨집 창업을 하겠다며 퇴직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최 선생님 강의를 듣고 나니까 정말 고민이 많아져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조언해 드렸어요. 아드님이 정말 준비가 되어 있는지 6개월 정도 지켜보세요. 그리고 돈을 대주시더라도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지원해 주시고 나머지는 아드님이 직접 준비하게 하세요. 그래야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하실 거예요. 몇 달 후에 그분이 다시 찾아오셨는데 제 조언을 따라서 아들과 차근차근 대화를 나눴더니 아들이 스스로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창업을 1년 뒤로 미뤘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희 가족이 큰 실수를 하지 않았어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실패가 완전히 무의미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교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더욱 적극적으로 강의 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월 4회 정도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강의료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생활에 보탬이 되고 있어요. 무엇보다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자체가 큰 보람입니다. 민주도 요즘 많이 밝아졌어요.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면서 목표가 생기니까 활력을 되찾은 것 같아요. 아빠, 저도 아빠처럼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요. 공무원이 되면 정말 성실하게 일할 거예요. 아내도 우울증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복지관에서 하는 요리 봉사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활력을 찾았어요. 여보, 우리가 힘들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힘든 만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 가족의 생활은 예전과는 많이 다릅니다.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어렵지만 마음만큼은 예전보다 훨씬 평안해졌어요. 무엇보다 서로를 원망하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저는 도서관 일을 계속하면서 새벽에 폐지 줍는 일도 지속하고 있어요. 처음엔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당당합니다. 정당하게 벌어들이는 돈이고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폐지 줍는 일을 하면서 만난 다른 할아버지들과의 우정이 큰 힘이 되고 있어요. 김종수 할아버지는 70세인데도 매일 새벽 4시에 나오셔서 정말 부지런히 일하세요. 최 선생, 나이가 들어도 손발이 움직이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자신이 부끄러워집니다. 이제는 폐지를 주우면서도 나름의 노하우가 생겼어요. 어느 지역에 폐지가 많이 나오는지, 언제 수거차가 오는지, 어떤 폐지가 더 비싸게 팔리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니까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죠. 하루에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는 벌 수 있어요. 복지관에서의 강의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노후 자금 관리에 대한 강의만 했는데 요즘에는 노인 창업의 함정, 자식 교육과 경제적 독립, 이런 주제들로도 강의를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다른 복지관에서도 강의 요청이 들어왔어요. 제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고 퍼진 것 같더라고요. 실제 경험자의 이야기라서 더 와 닿는다. 솔직해서 신뢰가 간다는 반응들을 보면 정말 뿌듯합니다. 강의를 하면서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처럼 자식 사업에 돈을 대줬다가 실패한 분들, 노후 준비 없이 퇴직해서 막막한 분들, 사기를 당해서 노후 자금을 잃은 분들, 각자의 사연이 있지만 공통점은 모두 후회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강의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실제로 제 강의를 듣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분들도 계세요. 60대의 동네 마트에서 계산 일을 시작하신 분, 경비 일을 하게 되신 분, 자원봉사를 시작하신 분,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시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민주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나이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경력직 채용 공고를 보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아빠, 이번엔 정말 안정적인 직장을 잡을 거예요. 더 이상 모험은 하지 않을게요. 아내는 복지관에서 요리 봉사를 하면서 새로운 취미를 찾았어요. 독거노인분들을 위한 반찬 만들기 봉사를 주 2회 하고 있는데 정말 즐거워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만든 음식을 드시고 좋아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정말 보람을 느껴요.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빠듯하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어요. 제가 버는 50만 원과 폐지 수입 30만 원, 강의료 20만 원 정도에서 월 100만 원 정도는 벌고 있거든요. 월세 35만 원을 내고 나면 65만 원이 남는데 둘이 살기에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굶지는 않을 수 있는 정도예요. 가장 큰 변화는 마음가짐입니다. 예전에는 68세에 이런 일을 해야 하다니 하는 자괴감이 컸는데 지금은 68세에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니 하는 감사함을 느껴요.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저와 같은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특히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 이미 퇴직하신 분들에게 제 경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3년 전만 해도 저는 명예롭게 퇴직한 5급 공무원이었습니다. 35년간의 경력, 안정적인 연금, 여유로운 노후,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죠. 하지만 지금 저는 새벽에 폐지를 줍고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며 복지관에서 강의를 하는 68세 노인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지? 35년간 쌓은 경력이 이런 것을 위한 것이었나? 이런 생각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지금의 저는 그때보다 훨씬 겸손해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새벽 폐지를 주우면서 만나는 할아버지들과의 대화, 도서관에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해주는 이용자들, 복지관에서 제 강의를 집중해서 들어주시는 어르신들,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소중한 보물입니다. 무엇보다 가족 관계가 훨씬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제가 가장으로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는데 지금은 가족 각자가 자신의 몫을 하면서 서로를 배려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민주는 이제 정말 독립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실패를 통해서 딸이 더 성숙해진 것 같아요. 아내와의 관계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고 아내는 따라오는 관계였는데 지금은 모든 일을 함께 상의하고 결정해요. 요즘 저는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책을 쓰는 것입니다. 제목은 68세, 폐지를 주우며 배운 것들로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겪은 실패와 깨달음,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싶습니다. 또 다른 꿈은 더 많은 곳에서 강의를 하는 것이에요. 전국의 복지관, 평생교육원, 심지어 기업체에서도 은퇴 준비 강의를 해보고 싶어요. 제 실패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소중한 교훈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생에서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저는 68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것들을 얻었어요. 겸손함, 감사함, 그리고 진정한 가족애를 배웠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젊을 때와는 다른 방식의 꿈을 꾸면 됩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 남편이라는 이름보다도 최민호라는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려고 해요. 68세 최민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죠.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시작일 수 있어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자연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